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포근한 저녁이 담긴 뉴스 안보라입니다. 혹시 알고 챙기고 떠나고를 아십니까? 알고 챙기고 떠나고? 네, 외교부에서 공식 제공하는 해외여행 필수 어플이죠. 맞습니다. 예, 여행 경보지역,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송금 받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경 없는 저녁에서 부르키나파소에서 피랍됐던 여성과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김영미 분쟁 지역 전문 PD와 함께 부르키나파소라는 게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이 여성은 어쩌다 피랍되게 됐는지 하나씩 짚어볼 예정입니다. 네, 여행 경보 제도에 대해서도 외교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행 자제 지역, 여행 금지 지역 이런 경보들의 허가실이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이 소식은 물론이고요. 뉴이저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김영미 PD에게 또는 외교부 관계자에게 제가 대신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샵 0945번 유료 문자 열어놨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 팟빵과 함께합니다. 네, 피랍됐다가 구출된 여성이 다른 위험 지역도 방문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철수를 권고하는 말리입니다. 먼저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6개월 전부터 세계 여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1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로코에서 세네갈을 거쳐 말리 그리고 부르키나파소를 지나 베냉으로 향했는데 국경 부근을 지나던 버스를 무장 교환이 습격하면서 함께 있던 미국인 여성과 함께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납치된 곳은 정부가 여행 자제 지역으로 지정한 곳. A씨가 거쳐갔던 말리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라는 철수 권고가 발령된 지역입니다. 현행 여권법에 따라 여행 금지가 발령된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할 때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철수 권고나 여행 자제 지역을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따로 강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여행자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데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여행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인식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단 납치가 발생한 지역을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여행 경보가 없는 베냉에 대해서도 상향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여행 위험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수준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잠시 후에 분쟁 지역 전문 PD 김영미 PD와 함께도 알아보겠고요. 예. 그리고 외교부의 해외 안전 전문 파트죠. 강형식 관리관으로부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해당 지역을 어떤 지역으로 분류를 했던 그 지역에서도 북쪽과 남쪽이 다를 수 있고 동쪽과 서쪽이 다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또 다른 나라와의 국경을 지나갈 때는 분쟁 지역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해야 하고 반드시 가장 안전한 루트를 택하는 게 좋죠. 네, 저번에 말씀하셨던 제3자 휴가라는 말이 좀 기억이 납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 설마 내가 피랍당하겠어? 이런 생각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잠시 후에 국경 없는 저녁에서 심층 분석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북 관련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가 우리 정부를 향해서 외세의 눈치를 보면 남북관계 전진 못한다라고 밝혔죠. 네, 말씀하신 대로 메아리는 우리 정부가 외세의 눈치나 보며 남북관계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남북선언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포함해서 남북 협력 사업을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논의한다는 우리 측의 입장을 거론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다. 남한 당국이 남북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려는 입장을 갖지 않으면 남북 관계의 전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식량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 선전 매체가 생색내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우리 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의 입장은 동포의 차원에서 식량 지원 문제를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 해당 보도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가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인데 네. 그렇다면 정부는 이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한 움직임 계속 이어나가는 거라고 그렇죠. 보면 됩니까? 이건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예. 정부는 그래서 이번 주 국제기구와 민간단체, 종교계, 전문가 등을 잇따라 만납니다. 네. 대북 식량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이제 여론 수렴에 나서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해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가 부정적 반응을 내놨지만 이와 별개로 인도적 식량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특정 매체 어떤 보도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정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북한 주민에 대한 어떤 그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동포의 차원에서 그 식량 지원 문제를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실태를 조사한 유엔 세계 식량 계획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인도적 사안을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인도주의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WFP의 기본 입장에도 공감합니다. 세계 식량 계획 측도 대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very serious concerns. Obviously, what we don't know is what's in warehouses and what can be imported in. These are decisions independent of our assessment. 정부는 민간, 종교단체를 비롯해 여론 수렴 절차를 좀 더 거친 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어려운 식량 사정을 알리며 손을 벌린 북한은 우리 정부에 별도로 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 매체는 근본적 문제들을 놓고 인도주의로 생색을 낸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은 나빠지고 있다는데 북핵 회담은 진전이 없으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을 어떤 수준으로 폐기해야만 국제사회가 인정할 것인가? 이제는 익숙해진 단어가 있죠. 그래요? CVID. 예.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여기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03년 8월 제1차 육자회담이 마련됐을 때 미국이 우리의 핵 폐기에 관한 입장은 이것이라면서 처음 사용한 개념입니다. 네.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간 개념도 있는데 아마 뉴스 해보셨을 거예요. 물론입니다. 예. 요즘 뭐 자주 듣는 단어예요. PVID 예. 역시나 자막 나가고 있죠.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의미한다. 이거 맞죠? 네, 예. 맞습니다. 완전히 아예 영구로 바뀐 거죠. 영원히 완전히- 갖지 말라. 예, 영구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년 전에 자기가 국무장관에 취임하면서 퍼머넌트, 영구적으로 다시는 핵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핵 폐기 방식을 내놓았던 거죠. 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핵 파일 다시는 열어보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영구적 복원 불가능의 뜻이겠군요. 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자세히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과거 미국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은 북한의 추가 핵무기 생산과 외교 실패로 이어졌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클레어몬트 연구소 40주년 기념 연설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핵 파일을 다시는 열어볼 필요가 없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ur diplomacy with the DPRK is laser focused on making sure that we never again have to reopen the North Korean nuclear file.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최종적으로 비핵화해서 핵 문제가 더 이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기를 바란다는 국무부 입장과 같은 맥락의 발언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결렬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문턱을 마주했다면서 북한 비핵화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한미일 공조와 함께 러시아와 중국의 북한 비핵화가 세계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함을 확신시키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이 더 밝은 미래를 갖도록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국제공조를 통한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 이탈을 경계한 말로 풀이됩니다.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이 협상 교착을 풀기 위한 인도적 식량 지원에도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에 끌려가지만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이현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브리핑 첫 소식은 뭡니까? 네, 버닝썬 수사 속보입니다. 네. 경찰이 지난주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요. 승리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호ldings 대표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네. 윤 총경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요. 승리와 그리고 유 씨로부터 수차례 골프와 식사를 접대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경찰의 수사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예. 경찰은 윤 총경과 윤 씨 그리고 승리와 만남이 대가성이 있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들이 만난 뭐 골프장, 식당 등을 압수수색하고 또 누가 계산했는지 그리고 계산의 규모는 얼마 정도인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는 이 유 씨가 사회이사로 있던 화장품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또 추가로 압수수색해서 내용을 좀 확인을 네. 했는데요.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 그럼 가수 승리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가수 승리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이 됩니다. 내일. 네,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제 심사가 열립니다. 네. 이날은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실제 심사도 동시에 같이 열릴 예정입니다. 예. 승리의 혐의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성매매 알선 혐의입니다. 예. 그래서 밝혀진 것만 총 3건인데요. 시기를 살펴보면 2015년에 2건이고 그리고 2017년 필리핀에서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밝혀진 것이 승리 본인이 직접 성매매를 했다. 성매수를 한 거죠. 그것이 2015년 시점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성매매 관련 혐의 말고 또 다른 혐의는 뭐가 있습니까? 네, 바로 횡령 혐의입니다. 예. 경찰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공동으로 버닝썬 자금 5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지금 수사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 이 밖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또 있습니다. 예. 경찰이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몽키 뮤지엄이라는 이 술집이 있는데 이 술집을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해서 세금이 덜 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을 이제 시작부터 천천히 좀 되짚어 보면 네. 직원과 손님 간의 폭행 사건이 발단이었잖아요. 그때 맞습니다. 최초로 제보했던 게 김상교 씨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버닝썬 클럽에서 김상교 씨가 손님으로 갔었고 예. 그리고 직원에게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오히려 김 씨가 경찰에 잡혀가면서 이제 이런 상황을 폭로를 하면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된 것이죠. 예. 김 씨의 당시 폭로 내용을 좀 보면은 버닝썬 이사 장모 씨 등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물론 역삼지구대 경찰관까지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라는 내용인데 예. 일단 경찰은 이 김 씨에 대한 폭행 사건 수사를 이번 주 안에 마치고 또 조만간 수사 결과를 또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버닝썬에 대한 수사는 이 정도가 끝인가요? 아닙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김상교 씨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면요. 네. 이분이 최초 제보자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분이 자신의 SNS에 이제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중 하나가요. 물뽕 피해 여성들에 대한 조사는 왜 안 하느냐라는 의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경찰이 104일 동안, 오늘로 딱 104일 정도가 됐는데요. 네. 104일 동안의 수사 끝에 강남 일대 클럽에서 마약 사범을 80여 명 정도를 입건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실 버닝썬 대표도 마약 혐의로 구속이 되긴 했지만 네. 마약을 이용한 이 성폭력과 그리고 또 스너프 필름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21만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아직도 여론의 관심은 굉장히 높은 부분인데 의혹은 여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부처님 오신 날에 전해진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이었는데요. 통도사 사찰에서 대형 승용차가 행인을 덮쳐서 한 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네. 사고가 난 장소가 통도사 산문 앞에 무풍교라는 작은 다리 난간 앞입니다. 예. 운전자 75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요. 이 무풍교 인근에 있던 사람들을 덮쳐서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 그리고 4명이 경상으로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예. 네. 차량 한 대에 10여 명의 사상자가 난 것도 사실 큰 사고이긴 하지만 네. 전혀 사고가 날 거라고 예상하지 않은 지점에서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피해 규모가 컸을까요? 일단은 사고가 난 통도사를 좀 살펴보면은요. 예. 뭐 해인사, 송강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사찰로 꼽히는 명소입니다. 예. 그리고 또 사고가 발생했던 날이 또 부처님 오신 날이자 또 휴일인 일요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평소보다 방문객이 굉장히 많았던 점, 예. 그리고 인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곳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서 미처 피할 겨를조차 없었고 예. 또 가해 차량 속도를 보면 속도가 상당합니다. 뭐 블랙박스를 좀 다시 보면요. 불과 30m 정도 떨어진 이 다리까지 3초 만에 달렸을 정도로 예. 엄청난 속도입니다. 예. 그래서 뭐 가해 차량은 행인들을 치고 또 다리 난간을 들이받은 다음에야 간신히 멈춰 섰는데요. 예.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군대 생활할 때 박격부 소리 꽝 했다고 거리가 한 5m 정도에서 때려본 모양 내가 보기에는 그거 가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때는 내가 가기 전에 뒤에도 누워있고 앞에도 누워있었거든. 네. 뭐 지금 들어보신 말이 이제 그 네. 현장에 있던 가해자의 생생한 말이었습니다. 네. 대개 부처님 오신 날 되면 또 양쪽에 노점들도 있고 뭐 물건 파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그냥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몰리게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사고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이 사고 소식 전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그 피해자들 중에 모녀 소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숨진 사람이 따님이었고 고령의 어머니와 같이 사고를 당했는데 어머니가 지금 중태에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좀 어머님의 회복을 비는 수밖에 예. 없겠습니다. 지금 가해 차량 운전자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경찰은 현재 이제 김 씨를 안전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 결함이나 급발진 여부를 또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서 예. 국가수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을 통해서 좀 상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예. 김 씨는 이제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요. 천천히 서행하던 중 가속 페달을 밟는 바람에 사고를 냈다라고 진술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가속 페달을 살짝 밟으려고 했는데 확 밟았다는 뜻인지 이게 본인의 미숙이란 뜻인가요? 아무래도 결국에는 운전 미숙을 인정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물론 네. 말씀드린 대로 뭐 국가수나 도로교통공단의 좀 조사 결과가 나오긴 해야겠지만요. 예. 현재까지는 좀 그게 높은 상황이고요. 예. 실제로 사실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는 또 꾸준히 제기가 됐었고 그렇죠. 네. 수치도 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좀 보시면요. 예.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최근 10년 사이 4배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 보험개발원이 이제 개인용 자동차 보험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70세 이상 사고 건수가 2006년에 7천 건에서 2016년 2만 9천 건으로 급증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사고 피해자의 치사율도 좀 살펴보면요. 예.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가 0.32%나 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혹시 이 원인을 좀 살펴보면 고령 운전 자체가 증가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 고령 운전자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좀 느슨한 게 아니냐라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느슨한 검사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현재 고령 운전자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좀 그런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그래픽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네. 좀 그래픽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단계로 이 예. 파란색이 이제 원래 기존 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 통과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 빨간색 쪽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본 선별 검사에서 탈락을 하면 기초 인지 검사와 뭐 치매 검사 2단계 정도 검사가 진행이 되는데 예. 혹시 이 부분이 너무 느슨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YTN이 지난 2월 단독 보도도 했던 바가 있는데 예. 그 당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올해 고령 운전자 6천여 명 중에서 최종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게 실패하신 분들이 0.5%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99.5%는 면허를 갱신했다라는 것인데 그럼 이게 자격 조건이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만한 검사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예. 실제로 취재가 들어갔을 때도요. 도로교통공단 측도 이 검사가 사실 좀 형식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계속되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좀 적절한 검사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현아 기자가 말한 대로 사고의 증가율이나 네. 또 사고에서 벌어지는 사망률 같은 걸 따져봤을 때는 점점 중한 사고가 많은데 오히려 저렇게 대부분 다 그냥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건 다시 자세히 봐야 되겠군요. 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그리고 유튜브 팟빵으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6년 만에 구속의 갈림길에 선 김학의 전 차관 소식입니다.
1억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소환 조사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검찰은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1억 원 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2007년 무렵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그림과 현금 등 3천만 원 상당을 받고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윤 씨에게 줘야 할 1억 원을 포기하도록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받지 못한 돈을 제3자인 여성에게 건네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업자 최모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수시로 용돈을 주면서 스폰서 역할을 했는데 액수가 2009년 이후를 포함해 모두 3천만 원이 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3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1억 원이 넘으면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앞선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범죄 혐의는 물론 윤중천 씨와 관계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중천 씨 정말 모르십니까? 뇌물과 성접대 의혹 모두 부인하시나요? 두 번째 조사인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마디만 해주시죠. 윤중천 씨 진짜 모르세요? 사건의 발단인 성범죄 의혹 관련 사실은 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별장 동영상이 공개된 지 6년 만에 김학의 전 차관은 성범죄 대신 뇌물 피의자로 법원의 구속 결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그러니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죠. 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기간이 이제 연장된 겁니다. 추가로 기소된 범죄 혐의도 있었잖아요. 네,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네. 구속기간을 연장할 때는 새로운 혐의가 반드시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은 재구속 여부 신문 기일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죠. 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 준비에도 벅차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없다. 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좀 받게 해달라. 근신에 또 근신하겠다 이렇게 눈물로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장자연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도 있었습니다. 네. 조사 결과는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강간 피해 의혹에 대해서 실제 수사 권고가 이뤄질지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수사 권고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이제 크게는 3개가 있죠. 과거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가, 특수강간 피해 의혹에 대해서 수사 권고를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조선일보 수사 외압이 있었는가, 이 의혹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의혹들 다 합치면 이제 12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이번에 보고를 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에 대한 특수강간 피해 의혹은 가해자 누가 저질렀냐를 특정하는 부분 등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 권고 의견을 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39주기를 닷새 앞두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이 전직 미군 정보요원이 공개석상에 나와서 당시에 전두환 씨가 직접 광주에 내려와서 발포 등을 지휘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군 방첩부대 소속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 씨가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근무하며 당시 벌어진 일들을 미군 상부에 보고했던 당사자입니다. 김 씨는 5.18 민주화 운동을 두고 최근까지 이어지는 날조를 참을 수 없었다며 기자회견에 나선 심경을 밝혔습니다. 광주 진상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만의 십자가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감히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김 씨는 당시 전두환 씨가 직접 광주로 내려왔고 이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전두환 20일 점심시간
천으로 K-57 광주 제일비행2 비행장에 왔습니다. 당시 헬기를 타고 왔습니다. 이 사건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 씨는 광주에서 군 지휘부와 1시간 정도 회의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그 직후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에 대한 발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김 씨를 비롯한 당시 군 관계자는 전 씨가 사살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격은 제가 직접 목도로 했습니다. 그 사격하는 것을. 앉아서 자세에서 사격은 절대 자위력 구사가 아닙니다. 그건 사살이지. 전두환이는 사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김 씨는 전 씨가 타고 온 헬기의 비행 명령서를 확인하면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보고한 40여 건의 첩보 일부는 카터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읽기도 했다며 신빙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인사청탁 혐의를 받고 있죠. 예,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자신의 전 비서관인 김모 씨 등 11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채용 비리가 사회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권 의원이 허위 주장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공평한 사회를 확립하기 위해서 채용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 측은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고 만약 청탁이 있었어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아프리카에서 날아온 갑작스러운 소식에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프랑스군이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에게 납치된 자국인 프랑스 인질들을 구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4명의 인질 가운데 한국인과 미국인이 있던 걸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분쟁 지역 전문 PD죠. 김영미 PD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뭐부터 물어봐야지만 부르키나파소를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게 올림픽 입장식 할 때나 가끔 듣는 이름이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구 TV 나올 때는 또 들어본 적 있으실 건데요. 예. 베냉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베냉, 그렇죠. 예. 국민들도 많으실 건데요. 부르키나파소가 옛날에는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2011년 아랍의 봄 때 예. 리비아가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그 당시 리비아 정권의 용병으로 있었던 아프리카 용사들이 많았어요. 예, 그 사람들이 예. 다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간 게 아니라 총을 다 들고 갔기 때문에 아하. 그 가장 중심지가 바로 말리입니다. 그 일대를 사헬지대라고 부르는데 그냥 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헬지대 일대는 거의 무장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고요. 말리 같은 경우는 뭐 아프리카에서 가장 센 무장 조직들이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리가 그렇게 위험해지면서 주변 국가도 이제 위험해지게 됐고요. 부르키나파소는 바로 그 말리 밑에 있는 그렇죠. 나라입니다. 예. 말리는 좀 큰 나라고 부르키나파소는 그 밑에 이제 딸려 있는 이제 몇 개 나라 중에 하나인 걸로 제가 대충 기억이 나고. 그러면 이 여성분은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결국 납치가 되게 됐는가? 아마 그 경위를 이제 보셨을 텐데 말이죠. 아마 이제 세계 여행을 한다고 한 1년 6개월 정도 여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중에 가장 많이 여행객들이 이제 도전하는 곳이 케냐, 이집트, 네. 모로코가 이제 첫 번째 관문으로 많이 통하는데요. 보통 유럽에서 배를 타거나 이러면 모로코나 튀니지 쪽으로 많이 와요. 그리고 모로코를 중심으로 아마 밑으로 남하를 하는 여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맨 위에서 약간 서쪽인 거죠. 그렇죠? 남쪽으로 내려오셨죠. 내려오는 중인 거죠. 내려오는 중에 말리까지 지나고 오신 겁니다.
근데 말리에서 아무 문제 없었기 때문에 부르키나파소가 위험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하셨던 것 같고요. 배냉도 사실 되게 치안이 불안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는 국경을 간다는 거는 외국인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보통 아프리카는 종족이 따로 이렇게 자기네 마을끼리 많이 살아서 그렇죠. 부르키나파소는 이제 모시족이라고 그 말도 좀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 버스를 타면 외국인이 있으리라고 아마 추측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버스 안에서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미국인하고 둘이 납치가 된 건데 예. 한국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외국인이라서 아마 눈에 띄었을 겁니다. 예. 참. 그러면 근데 사실 이제 우리 같으면 어디든 여행할 때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여기는 어떤 나라인가 살펴보고 안전한가 살펴보는데 여기는 스마트폰이 아마 통화가 안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인터넷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예. 기본적으로 아프리카를 이렇게 배낭여행 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여행객들에 많이 의존합니다.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데서 만난 외국인 여행객들의 정보하고 뭐 어디로 가면 싸고 어디 가면 멋있고 이런 정도의 정보를 취합하려고 하지 그 나라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취합하는 여행객들이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치안이나 이런 안전 정보에 취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질 이제 4명 가운데 프랑스인 2명 있었잖아요. 이 2명은 아마 옆 나라인 베냉을 들렸다가 납치가 됐다고 이제 들었는데, 근데 프랑스 정부는 어떻게 알고 작전을 꾸미기 시작한 거죠? 그 현지인들한테 외국인을 안내한다는 것, 그건 굉장히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 특히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를 외국인들끼리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넓고 또 길이 이렇게 어디 표시가 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현지인들이 운전까지 해가지고 패키지처럼 이렇게 해서 같이 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정보가 어떻게든 노출이 됐고 예. 프랑스인 2명이 납치가 됐는데 이 현지인을 살해한 거예요. 납치 과정에서. 과정에서. 네, 그래서 이 살인 사건이 불거지면서 얘는 왜 여기 갔냐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 2사람을 데리고 갔다. 그럼 그 프랑스 사람은 어디 갔느냐? 납치됐다. 이래서 그때부터 이게 납치 사건이 인지가 됐던 부분이었고요. 대부분이 이제 납치가 되면 그 부르키나파소가 아주 큰 무장 조직은 아직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작은 무장 조직인데 그 말리에 있는 큰 무장 조직에게 이 인지를 넘기면서 몸값을 그쪽에 받아내는 그런 비즈니스를 같은 그러니까 거를 하는 거죠. 부르키나파소의 아주 작은 그냥 폭력 조직이라면 직접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뭐 연락을 해서 몸값을 받아내 이런 거는 상상을 못하고 그냥 큰 조직한테 넘기고 그냥 대가를 좀 받는 거, 아마 이런 과정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래서 29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동안 말리에 있는 큰 무장 조직과 그 몸값이나 이런 게 성사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그 4명이나 이렇게 인질로 잡고 또 움직였다는 건, 말리 쪽으로 움직였다는 거는 거래가 성사됐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예. 프랑스 정부로서는 말리로 들어가면 군사 작전도 힘들고 거기는 인질의 쉬운 생사도 힘들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말리로 들어가기 전에 그 길목을 막고 인질들을 구출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는 자기네 인질이 거기 한 사람씩 있는데도 왜 이렇게 파악을 또 못했다고 봐야 되나요? 이 대목에 제일 황당한 건 사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프랑스 군에 조력을 하는 서포터로 정보 제공을 하다가 갑자기 자국민이 튀어나오니까 제일 황당했던 게 아마 미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한국인이 거기 있을 거라고 우리도 상상 못했지만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2명의 인질범들이 있다고만 생각하고 작전을 시행했는데 이게 총 4명이 발견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프랑스는 작전을 하려니까 그 지역이나 아니면 위성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는 미국한테 도움을 청했을 때고, 미국은 그래 도와줄게 하고 작전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 국민이 툭 튀어나왔군요. 그렇죠. 아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신상 공개가 미국은 공개를 안 한 것 같고 우리는 어떻게든 화면에 공개가 되고 처리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뭐 초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 쪽에 많이 유리하게 돼 있는 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신변이 다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국인 같은 경우는 부르키나파소에 자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르키나파소에서 바로 자국인을
게 받았던 것 같고요. 우리는 그곳에 대사관이 대사관이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아. 할 수 없이 이제 프랑스군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파리까지 갔고 가다 보니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프랑스에 있는 우리 공간이 그걸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민 PD도 분쟁 지역 많이 다녔으니까 뭐 총구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뭐 폭탄이 떨어지거나 해보셨습니까? 저 취재하면서 많이 겪는데요. 부르키나파소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는 취재 갔을 땐 굉장히 편하게 갔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이렇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슬프고 말리는 저는 갈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취재조차도. 저도 뭐 기관단총이 제 얼굴 앞에서 왔다 갔다 한 적은 한 번 있는데 근데 되게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끝나고 났는데도 이런 경우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많이 이게 심적인 타격이 클까요? 29일 동안 갇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지금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 그 트라우마도 오래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프리카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지금이라도 아프리카에 대한 모든 정보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한번 외교부를 연계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민 PD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외교부 해외안전관리부서의 강형식 기획관을 연결해서 여행 경보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획관님 잘 들으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강영식입니다. 여행 경보제도에 대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경보 지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단계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행 경보 제도는 우리 해외 여행객과 해외 체류자들에게 해당 국가나 지역의 위험 수준과 안전 대처에 관한 기준을 안내함으로써 해외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외교부는 2004년부터 우리 국민께서 해외를 여행하시거나 해외에 체류하실 때 특별한 주의나 요구가 요구되는 국가나 지역에 대하여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1단계인 남색 경보의 경우 여행 유의, 2단계인 황색 경보는 여행 자제, 3단계 적색 경보는 철수 권고, 4단계인 흑색 경보는 여행 금지를 각각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가 그 문제인데 아니 납치될 정도면 여행 금지로 해놔야지 여행 자제가 말이 되나?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이제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행 경보 단계는 특정 사항만을 고려하여 발령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현지 정정 불안 정도나 치안 상황, 천재 지변 등의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령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인 부르키나파소의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2015년 6월에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을 했는데 프랑스의 경우에도 북부는 4단계, 남부는 2단계와 3단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좀 제도 개선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개선을 하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근본에 이제 우리 부르키나파소에서 우리 국민의 납치 사건을 계기로 금주중으로 부르키나파소의 동부 지역과 또 베냉 북부 지역을 3단계 기존에 지금 2단계나 그 이하로 돼 있는데 3단계로 상향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취약적인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을 점검해서 여행 경보 등급의 적절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행 경보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개선 사항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는 여행 금지 지역이다.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허가 없이 방문했을 때는 뭐 처벌이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철수 권고나 여행 자제 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뭐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또 여행 금지 지역에 갔다 왔다 하더라도 나중에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권법 규정에 따라서 정부의 허가 없이 여행경보 4단계, 그러니까 여행 금지 지역을 여행할 때는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행경보 지역 1단계에서 3단계의 지역을 여행할 때는 권고성 조치로서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여행경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행경보 제도를 보다 다각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고요. YTN에
국민에서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근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전문가의 의견 청취도 하고 국민 여론 등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름대로 어떤 테러 지역에서 변을 당하든가 아니면 뭐 해적에게 납치가 되고 그런다든가와 달리 개인적인 이런 여행에서는 긴급 군함비 같은 게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긴급 군함비 제도가 이제 있는데 이 제도는 해외에서 사건 사고에 처한 우리 국민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경우에 무자력인 것이 확인되고 동시에 가족 등 연고자가 있어도 지원받을 수 없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정부에서 긴급 의료 비용이나 귀국 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본에 우리 부르키나파소에서 피납된 우리 국민의 경우에 아직까지 저희에게 긴급 지원비를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전하려면 외교부에 연락도 자주 해보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아니면 지역마다 저희 해외 공간에 자꾸 연락해보고 뭐 이렇게 확인하면서 가는 것이 제일 안전할 듯합니다. 강영식 외교부의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터넷을 달군 소식 종류 가리지 않고 다 모았습니다. 내 맘대로 탑3. 오늘은 한마디 탑3 준비했습니다. 템파베이 최지만 선수의 사랑 고백, 그리고 피랍됐다가 구출된 여성 관련 소식, 미대 나온 소방관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한마디 3위는요. 템파베이 최지만 선수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 고백입니다. 미국의 마더스데이 어머니의 날을 맞아서 핑크빛 스파이크에 손편지를 썼습니다. 사랑의 한마디는요.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들 하트였습니다. 다음은 외교부의 한마디입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피랍됐다가 프랑스군에 구출된 한국 여성에 대해서 긴급 군함비 지원에 해당이 안 된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개인 여행을 떠났다가 여행 위험 지역에서 피랍된 여성에게 국가 재원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 탑3 1위는 미대에 나온 소방관입니다. 오른쪽 벽화 보시죠. 계산동 119 안전센터 건널 외벽입니다. 화마 속에서 아이를 구출한 소방관의 모습. 미대에 나온 소방관, 바로 이병화 소방사가 그렸는데요. 다른 사람을 매일 도우면서 살 수 있는 소방관의 직업의 매력을 느껴서 현직 소방관인 아버지의 뒤를 따라 소방호스를 손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병화 소방사는 인천 소방 페이스북에 시민들은 모르는 소방서 이야기라는 웹툰도 연재하고 있는데요. 불도 끄고 사람도 구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분이 바로 금손입니다. 자, 다음은 순간포착 탑3입니다. 트로피 받은 손흥민, 그리고 결승 버저비터의 순간 보금자리 찾아서 떠난 오리 가족의 사연 준비했어요. 화면 보시죠. 순간포착 3는 싱글벙글 손흥민입니다. 올해의 선수, 올해의 골, 전 세계 토트넘 팬클럽 회원의 선택은 모두 센세이셔널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홈페이지에 시상식을 휩쓴 손흥민이라는 제목으로 싱글벙글 만면의 웃음을 띤 손흥민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순간 포착 1위는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어미 오리와 새끼 오리 14남매의 험난한 여정입니다. 이 오리 가족에겐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어미 오리가 한 아파트 옥상에서 알을 품고 새끼를 부화시켰는데요.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습성대로 옥상에서 뛰어내렸는데 그게 지상 20층이었습니다. 어미는 애써 키워낸 새끼들을 모두 잃고 말았고 비극은 또 한 번 반복됐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정을 본 주민들과 동물보호단체는 20층 옥상에서 지상까지 탈출 통로를 만들어서 오리 가족을 자연으로 안내해주기로 한 겁니다. 경찰 역시 도로를 통제하면서 오리 가족을 엄호해줬고요. 시민들은 오리가 왕복 10차로를 지날 때까지 지루한 시간을 묵묵히 응원하면서 기다려줬습니다. 오리 가족은 10시간 만에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긴 시간 오리 가족의 험난한 여정을 지켜준 경찰과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내 맘대로 탑3였고요. 뉴이전은 60초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제품 여명 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본디 땅에는 길이 없었다.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길이 된 것이다. 더 행복한 삶, 더 위대한 문화, 더 성장하는 내일을 향하여. 우리가 걷는 곳이 곧 길이 됩니다. 세상을 진화시키다 세진 LT. 수트부터 캐주얼까지 비즈니스의 모든 순간 바크랜드를 입다. 바크랜드. 네,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0945번,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받았고 유튜브 팟빵으로도 댓글 받았는데요. 선배님 혹시 어떤 문자 눈여겨보셨습니까? 부르키나파소에서의 피납 사건이 역시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네.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그중에서 몇 개만. 2236님, 해외 여행객이라면 그 안전과 건강을 감안해서라도 위험지역 방문은 가급적 좀 자제해 주세요라고 하셨군요. 예. 또 저희가 오늘부터는 문자로 좀 밑에 자막으로 문자 들어온 거 의견을 자막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8422님의 의견도 소개해드릴게요. 여행 금지 구역을 외교부에서 정해주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또 다른 의견. 8097님은 예. 조금 다른 것 같죠?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구출하라고 세금을 내고 국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세금으로 더 많은 정보를 주지 못한 국가가 문제죠. 언론도 국제뉴스 좀 많이 다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빠진 사람이면 어떻게든 국가가 뭔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도 국경 없는 저녁으로 해외 관련 뉴스를 좀 많이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청취 부탁드리고요. 2369님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외국의 인질로 잡힌 사람을 구조할 특공대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육성해야 한다. 그래요.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늘 작전을 하던 프랑스 외인 부대라든가 미국의 어떤 경험 있는 네이비실이든 이런 부대는 괜찮지만 가본 적이 없는 우리나라 특공대가 뚝 떨어졌다가는 많이 위험할 수 있어서 왜냐하면 그 현지 정보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 경험이 지역의 없으면 어렵습니다. 어떤 무장단체의 특징도 좀 알아야 되고요. 뭐 국제 공조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의견 볼까요? 하늘바라기님, 아무튼 구출된 한국인 때문에 프랑스 군인이 희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할 듯 이렇게 해주셨는데 프랑스 납치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이제 애도나 유감의 뜻 정도를 이제 표현해야 되겠죠. 자, 저희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핑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핑퐁? 예, 핑퐁 왔다 갔다.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거고요. 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1대1로 만납시다라고 역제안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다시 제안한 거는 일단 5당 대표를 다 만나보고 이후에 1대1로 단독회담하는 문제를 생각하자. 그래서 중재안을 또 내놓은 거죠. 네, 그런데 한국당은 또 정치 술수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영수회담이 가능할지 궁금한데 우선 이만수 기자의 리포트 보고 나서 변상욱 앵커와 함께 관련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경북 구미보를 뒤로 하고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거듭 문재인 대통령과의 1대1 단독회담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한꺼번에 만나면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애당초 정책 전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야당 대표들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그런 발상부터 고쳐야 합니다. 청와대는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와 민생 법안을 고리로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여야 5당 대표 회동,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직접 제안하며 소통과 협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5당 대표를 만난 뒤 황교안 대표와의 1대1 회동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종의 중재안도 제시했습니다. 한국당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정치에 다음은 없다. 자신들을 들러리 세우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면서 당대표 회동뿐 아니라 여야 교섭단체 3개가 아닌 5당 모두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생에 관심 없고 국회를 파탄낸 여당이 먼저 사과하고 그것만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청와대까지 나서 꼬인 정국을 풀자고 하는데 한국당은 답이 없고 여야 4당만 추경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원내 교섭단체 중심으로 3당 중심으로 운영하자 이러니까 그게 고민스러운 거죠. 지난 주말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어떻게든 이번 주 안에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표 회동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을 두고 청와대와 한국당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5월 내 추경안 처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네, 저번에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를 1대1로 세워서 그렇죠. 차기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네. 역시나 뉴스에 맥을 짚는 언론계 허준 선생님이셨고요. 그래도 5당 먼저 만나고 이후에 1대1 뭐 영수회담 하자 이런 네. 중재안이 나왔는데도 한국이 거부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런 거죠. 여야 정당 대표 전부 다 청와대로 갔어요. 그리고 둘러 앉았습니다. 예.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한국당 대표만 거기서 발딱 일어나서 이렇게 분위기 좋으면 나 여기 못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다가 여권이 뭔가 조그마한 양보안이라도 내놓으면 한국당도 뭔가는 내놓아야 하는데 네. 그 뭔가가 한국당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를 뛰쳐나왔기 때문에 국회로 돌아가는 거 외에는 다른 걸 내놓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야 대표 5명이 가면 분위기상 일단 불리해지고 그중에 한 명이 되는 건 대가가 너무 작은 거죠. 적어도 대통령과 당대표, 자기네 당대표 둘이 만나는 걸 원했는데 5명 중에 1명일 뿐이고 거기다가 뭔가 국회에 돌아가는 걸 양보한다는 너무 아깝게 생각하는 거죠. 예, 한국당은 조금 더 큰 명분을 원한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치권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취임 2주년 이후에 처음 가진 수석 보좌관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라고 밝혔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렸으면 합니다. 특히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입니다. 험한 말의 경쟁이 아니라 좋은 정치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평가받는 품격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대합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또 주말에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막말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네, 저도 그 광경을 보고 놀랐고 또 놀란 건 사과가 충분하다는 한국당 입장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기자들에게 말뜻을 잘 모르고 썼다고 그냥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데 그걸 국민한테 사과한 걸로 치더군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정치 집회에서는 왜 저런 거친 발언들이 좀 자주 등장하는가 이 부분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먼저 이걸 이제 에코 챔버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네. 5개에서 정치 집회를 열면 열성적인 지지자들로 꽉 이제 들어차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마치 좁은 노래방 안에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소리가 왕왕 울리면서 자기가 뭔가 잘하는 것 같은 착각이 발생하죠. 그게 에코챔버 효과군요. 저는 목욕탕 효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목욕탕에서 바가지 쓰고 노래 부르면 내가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나도 예. 가수가 될 수 있다. 예.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요. 정치 집회에서 자기 당 지지자들이 모였는데 무슨 말을 해도 막 리액션이 빵빵 터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발언 수위가 점점점 높아지고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 도취하게 되죠. 예. 그런 걸 이제 에코 챔버 효과라고 하는 거고 마치 동굴 안에서 자기 목소리가 왕왕 울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지지세 결집도 중요하지만 뭐 여야 상관없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시라면 단어 선택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 수요일입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죠. 네. 예. 현재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그다음에 재선의 김성식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했습니다. 출마의 변을 함께 들어보시죠. 무기력하게 현실에 끌려다니다 최악의 결과를 초래해놓고도 마치 세월호 선장처럼 가만히 있으라 말하는 무책임한 지도체제 교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내대표에 당선되는 즉시 의원단의 의사를 결집하고 당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무책임한 현 지도부를 퇴진시키고 창당 정신을 온전히 구현해낼 총선 승리 지도부를 구성하는 책임 정치 실천 운동에 돌입하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넓히고 승리하려면 당의 혁신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리더십을 포함하여 당의 혁신과 관련된 모든 과제에 대해 제한 없이 논의할 혁신위원회를 하루바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적인 원내 운영을 약속드립니다. 그 상징적인 조치로서 사법개혁특위 사보임을 원상복귀하겠습니다. 울고 있는 너의 곁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님께서 일정을 잡으신 뒤에도 취소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참 하신다고 이렇게 송구스럽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안 오셨는데 한 분이 빠지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의원과 당의 대표들은 국회를 버리고 장외를 해주시고 자유한국당도 원내 돌아오기 위해서 이해찬 대표님 좀 더 적극적으로 협업해 우리의 부당한 대표가 모두 다 한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여야 대표들이 다 함께 한꺼번에 모여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저와의 단독 만남을 피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네, 15일 보통은 뭐 5월 15일 하면 스승의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버스 파업으로도 예고된 날입니다. 네. 버스 파업 예고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책을 내놨군요. 네, 예. 정부가 버스 운송 사업자에 직접 지원을 하는 대신에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내일 당정 협의를 거쳐서 정부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는 15일로 예고된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네.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한 부분 그리고 지원하지 않기로 한 부분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을 갖고 있는 버스 운송 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교통 취약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임금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건 앞서 좀 전해드렸죠. 네. 지금 삼겹살이 금겹살이라고 합니다. 엄청 비싸요. 뭐 아프리카 돼지열 그 병 때문이죠. 예. 치사율이 100%라고 하니까 뭐 걸리면 다 목숨을 잃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네. 중국이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거죠. 네, 그래서 돼지고기 대체품으로 소고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예. 그만큼 돼지고기 값이 뛰었다는 반증이겠죠. 천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매주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삼겹살 100g 평균 가격이 2,663원으로 지난주 2,541원보다 4.8% 올랐습니다. 한 달 전인 4월 이맘때에 2,286원보다 16.5% 올랐습니다. 월별 평균 가격 기준으로 지난해 5월 삼겹살 100g이 2,071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무려 24.2%나 올랐습니다. 이에 비해 이번 주 한우 1등급 불고기용 100g 가격은 3,989원으로 지난주에 4,291원보다 7%가량 내렸습니다. 한 달 전 이맘때 4,677원에 비하면 17.2%나 내렸습니다. 이처럼 돼지고기와 한우 가격 차이가 줄면서 한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원래 돼지고기를 구매하러 왔는데 가격이 한우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우를 구매하게 됐어요. 마트나 정육점 관계자들은 한우 등 소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평소보다 20% 정도 더 많아졌다며 육류 소비 형태에 변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 값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소고기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매년 3, 4월이면 행락철과 학교 개학이 겹쳐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해 가격도 상승하는 추세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으로 중국에서 돼지고기 공급이 달리면서 돼지고기 수입 물량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산업계는 국내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는 여름철 수요 증가와 맞물려 더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줄 올바르고 알찬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건강한 저녁입니다. 네, 요즘 야외 활동 많이 하시죠?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께 도움될 만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서울 백병원 허양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커플룩 입었네요. 네, 봄이어서. 네. 네. 꽃 색깔인데 네. 꽃은 좋은데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꽃가루 알레르기가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맘때가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 시기신데요. 예. 알레르기라는 것 자체가 이제 특정 원인 물질에 노출이 되면 생체 내에서 항원, 항체 반응이 막 과민하게 일어나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예. 이 중에 꽃가루가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보통 4, 5월 달에는 뭐 포플러 나무나 자작나무, 참나무, 소나무 등의 이제 수목꽃가루 때문에 예. 많이들 일어나고요. 6월 달, 7월 달에는 큰조아제비나 뭐 호미풀, 오리새, 우산단지 같이 사실 우리가 이름도 낯선 이런 풀들의 목초들에 의한 꽃가루로 알레르기 증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꽃가루 알레르기에서 지금까지 꽃이나 풀 종류만 생각했는데 이게 나무로도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군요. 네, 나무도 사실 작지만 꽃가루가 다 꽃이 있고 그렇군요. 잡초나 수목들도 그 풀들도 다 꽃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주로 어느 시기에 나타나는지 가지고도 간접적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네. 이제 반응하는 신체 기관에 따라서 뭐 알레르기 비염, 뭐 기관지 천식, 뭐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결막염 같은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은 물 같은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또 연속해서 이제 콧물이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채기가 나오고요. 또 양쪽 코가 번갈아 가서 막히면서 목소리가 변할 수도 있겠고요. 네. 또 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증상으로 눈에 통증이나 가려움증이 생기고 이물감, 뭐 발적, 뭐 눈곱 같은 게 많이 끼거나 심하면 충혈이나 뭐 분비물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심할 경우에 부종이나 결막하에 출혈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천식은 이제 주요 증상이 아무래도 이제 숨이 기도가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예. 호흡곤란이나 발작적인 기침, 아니 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은 꽃의 개화 시기에 보통은 많이 심했다가 예. 원인이 되는 꽃가루가 사라지면 한 2, 3주 이내에 증상도 같이 좋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럼 꽃가루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작용을 하는 거죠?
네, 사실은 꽃가루는 미세먼지보다도 입자가 커가지고요. 네. 인체에 깊숙하게 들어가기도 어렵고 정상적인 면역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아무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데요. 네. 이런 꽃가루에 대해서 과민한 면역 반응을 보이는 분들한테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네. 사실 정상적으로는 우리 면역 시스템이라는 건 균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균이 아닌 물질에 대해서 좀 더 증상이 과민하게 이걸 외부 균 같은 거로 인지를 해가지고 막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성인보다는 뭐 청소년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늘고 있다. 뭐 이런 네. 기사도 봤는데 맞습니까? 네, 지난해 기준에서 성인에서 한 17.4%, 청소년에서는 36.6% 정도가 꽃가루가 유발하는 알레르기스 비염으로 이제 앓은 걸로 또 병원에 온 걸로 이제 보고가 됐고요. 예. 세계적으로도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나 이런 알레르기 질환들이 대부분 성인보다는 청소년, 유아에서 높고 그 유병률도 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원인이 이제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 면역 시스템이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 물질에 대해서 조금 더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위생가설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 균에 노출이 되는 걸로 우리가 면역 시스템이 발달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깨끗하게 자랐을 때에는 균에 노출이 적으니까 정상인 물질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한다라는 위생가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위생 환경이 떨어지는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에서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환경이 조금 더 위생적으로 변하면서 알레르기 환자가 좀 더 늘고 있는 것으로 적당히 지저분한 환경에서 키워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나 좀 가설인데요. 네. 근데 어쨌든 아무래도 깨끗한 환경인 나라가 알레르기 환자가 많은 걸 보면 사실 유전적인 그게 바뀌지 않는데 계속 이제 잘 않는 상황에서 그렇다는 걸 보면. 그러면 아까 뭐 이렇게 천식 같은 거는 호흡기 문제고 그다음에 결막염은 또 눈인데 그럼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알레르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인 물질에 노출이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무슨 알레르기든지 원인에 노출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외출을 할 때 노출이 덜 되게 하기 위해서 뭐 마스크를 쓴다든지 선글라스 같은 걸 쓴다든지 뭐 모자를 착용한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이제 집에 들어갈 때는 외부에서 묻혀온 꽃가루가 집에 들어가지 않도록 옷도 털고 바로 하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손발을 닦는 것. 그래서 꽃가루를 제거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증상을 줄여주는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주로 항히스타민제라고 해서 이런 면역 반응을 줄여주는 약을 쓰겠고요. 이거에도 조절이 안 되면 뭐 코에 있는 뿌리는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해서 좀 숨을 잘 쉴 수 있게 한다든지 눈에는 이런 알레르기 반응을 줄여주는 안약을 쓴다든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그리고 유튜브 팟빵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받았는데요. 예. 시청자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1449님이 보내주신 소식인데 뉴스가 있는 저녁 애청자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소식 잘 준비해서 시청자와 청취자들에게 잘 전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반 친구들한테 널리 이 프로그램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아니 저희가 뭐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께서 있으시겠지만 고등학생이라고 밝히면서 연락 주신 시청자는 처음이어가지고 1449님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문자를 좀 여러 번 주신 분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저희가 학생들도 좀 좋은 정보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송을 준비하겠다는 책임감도 들고요. 6516님 의견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정치권에서 천박한 말을 쓸 수 없게 하는 캠페인 좀 적극 홍보해 주세요. 라는 의견 주셨네요. 유권자가 알아서 하셔야 될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자, 뉴스가 있는 저녁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